자, 요 차례를 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좀 구분해서 놨어요. 근데 이것도 개념 체계 잡을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왼쪽에 여기 1이라고 하는 요 1단원 내용인데, 뭐 교과서마다 대부분의 1단원이 비슷하거든요. 다 똑같아. 교과서가 뭐 비상교과서다, 미래행교과서다, 천재교과서다, 창비교과서다 라고 할 때, 문학은 문학 작품마다 다를 거고, 독서는 독서 지문마다 다르겠지만, 화법과 작문의 기본 개념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교육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화법과 작문의 특성은 뭔지 정리하시면 돼. 특징 정리하는 거잖아.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맥락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돼. 맥락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니? 맥락. 흐름. 근데 그 상황,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은 상황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맥락들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단원들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부분이고, 화법과 작문의 태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태도하면 돼. 표절하면 안 되겠지? 그치? 출처를 우린 꼭 적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의사소통할 때, 대화를 할 땐 진심을 담은 의사소통,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관습적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작문의 관습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돼요. 대화 관습, 작문 관습. 관습이라는 게 뭐니? 관습. 지역에 따라 하는 습관. 응? 습관, 그래. 내려오는. 습관적인 습관, 관습, 내려오는.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작문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글들이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리하고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발표 상황도 어떤 발표의 관습이 있을 거고, 연설도 연설의 관습이 있을 거야. 그런 관습만 특징 정리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수능 특강 꼭 요약하는 연습하라고 했죠. 요약. 자신의 말로 요약하는 거. 그게 요 관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약을 했다면 그 관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약을 했다면 그 상황 맥락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은 왼쪽에 제시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글마다의 특징, 아니면은 어떤 지문마다의 특징들은 요 실제 부분, 혹은 표현 전략, 이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 되고, 표현 전략 역시도 어디로 적용이 되느냐, 각각의 표현 전략이 여기서 쓰였는지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개념이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결국은 이 실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찾아내는 게 문제화 된단 말이야. 반대로 가갖고. 근데 개념이 들어오는 학교들은 보라색으로 체크할게. 반대로 개념을 여기에 넣어갖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화법과 작문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문제화하는 거는. 그게 이제 독서 문제처럼 내용일체 문제라던가 이해 추론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화법과 작문의 중심된 문제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줄 것.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선생님들이 출제 경향은 이번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 좀 대비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작년에는 아예 이렇게 안 봤어요. 아예 화법과 작문을 수업을 한 인근의 학교가 없어요. 축구가 없겠네요. 아예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과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이제 되게 중요시 됐잖아, 어떻게 보면. 화법과 작문은 기존에 거의 그냥 좀 천대받던 영역이었거든.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세대 말고 그 전전 세대. 1번부터 10번까지 제시돼갖고 여기서 틀리면 바보. 그런 느낌이야. 옆방에서 문제 풀어준다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 수업 중이었나? 그래서 틀리면 바보 이런 소리를 듣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은 뭐 개념 몰라도 됐었어, 그때까지는. 근데 요새 수능에서도 화법과 작문의 개념이 한두 문제 정도 문제화돼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면 그래도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여러 번 얘기했다. 저랑 같이 한 3월, 2월 그때부터 온라인 하셨던 친구들은 제가 지금 교과서 한 4군데의 교과서를 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프린트도 드리고 교재로도 만들어서 드리고 제본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3개의 교과서에서 3개의 교과서에서 쓰였던 개념들이 다 다르지가 않고 다 똑같아. 처음 보는 단어가 있는지 봐봐. 화법은 우리가 뭘로 전달하는 거니? 말로 전달하는 거잖아.
장문은 뭘로 전달하는 거니? 글로 전달하는 거잖아. 그럼 말의 특징과 글의 특징은 정리할 수 있니? 자, 오른쪽 말의 특징은요, 화자가 나와야 되고요, 청자가 있어야 돼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제약은 좀 발생해? 시간적 제약은 발생하지. 옛날 사람이랑 말할 수 없잖아. 근데 글은 어때요? 옛날 사람의 글을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지. 심지어 세종대왕 글도 읽는데 나란 말씀이 딩국이 달라. 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특징. 이거 꼭 정리해야만 알 수 있는 거니?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미 지금 여기서 듣고 가면은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이게 특징인 거야. 화법과 장문의 특성, 각각의 특징 정리. 자, 근데 우리는 이 화법과 장문을 그냥 개인 간의 의사소통으로 끝내지 않고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의사소통의 개념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은 한번 읽으면 되겠네. 사람들과 교류할 때 또 지식을, 정보를, 생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면서, 자, 여기 무슨 의식이 들어가야 될까? 함양이라는 단어는 높여준다는 거지. 오케이, 공동체 의식. 잘하네. 공동체 의식이라는 단어로 아예 명시적으로 써주는 것도 좋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언어 문화를 계승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저번에 우리가 이 언어 표현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 개인의 언어 표현은 사회에, 이 언어는요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던 적 있지. 개인의 언어적 이런 표현들은 사회적 언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회적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쓰기도 해요. 어떤 유행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유행어는 사회의 언어가 우리가 이렇게 흡수해서 쓰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어떤 개그맨이 개인적 언어로서 유행어를 막 만드는 상황이야. 그럼 그때는 반대 개념이지. 개인적 언어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순환 과정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명확하게 읽어줘야 돼. 다시 한번. 유행어는 사회 그 개인에게 영향을 유행어로 이미 완성이 됐을 때는, 세상에 도는 지금 유행어 요새 있니? 아, 옛날에 막 그 김국진 아저씨가 막 밤새지 말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유행어 없구나 요새는. 요새 뭐가 있니? 아, 여러분들 그치, TV 보면 안 되지. 뭐가 있어 유행어가. 여러분들 흔히 쓰는 단어들 뭐가 있니? 인터넷에서도. 짤이라고 한번 해볼까? 짤이라는 표현은 사회에 먼저 있었던 언어일까? 아니지, 누군가가 먼저 썼겠지. 그럼 이렇게 썼던 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는 짤이라고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되고, 짤이라는 단어를 모르던 사람도 어떻게 돼? 영향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찾아주는 게 중요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니까. 나 얼마 전에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 억가. 나 진짜 몰랐거든? 이게 뭐냐, 억가가? 억지로 까는 거야? 그래? 그런 거야? 어거지 부리면서 까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아, 그래?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됐거든? 그럼 나는 이 억가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미 사회적 언어의 억가라는 단어를 어떻게 됐어? 알고 이제 내가 사용하게 되면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점에서 화법과 장문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가 된다라고요. 결국 내가 승훈 선생님한테 저 억가라는 단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 선생님 게임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나는 저런 단어들, 신조어들에 대해서 좀, 내가 언어 학자는 아니지만 되게 언어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신조어 되게 안 좋아해. 근데 또 그런 태도도 날 비판받아. 언어는 무슨 성이 있니? 언어의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아니야.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과정. 언어의 역사성. 자, 의사소통 문화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한번 알고 갑시다. 의사소통 문화.
이미 의사소통은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아요. 문화 양식은 나 혼자만 써서는 안 되겠지. 사회의 일반적인 대중들이 비슷한 양식으로 그런 의사소통을 해요. 그게 의사소통 문화라는 개념 정의예요. 집단 혹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통된 의사소통 양식 혹은 규범. 우리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을 하니? 그냥 부탁 딱 하고 말어? 이거에서 그래 공손하게 그런 게 의사소통 양식이고 규범이잖아. 혹은 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 처음에 그 부탁할 때 excuse me 그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문화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별거 아니지? 자, 의사소통 문화는 그래서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죠. 세대마다 다르죠. 성별마다 다르죠. 그리고 한 번 형성된 이런 의사소통의 문화의 특수성, 일시적인 건 아닙니다. 일회적인 거 아니에요. 지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문화가 갖는 특징들 밑에 밑줄 치면서 정리하면 이 부분이 되겠네. 다 달라요. 그리고 지속성을 가져요. 그리고 정의를 얘기하면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과 규범이다. 이런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이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담론이라는 개념, 공통된 의견을 담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의로 정의해버리면 되겠지. 공통적인 의견을 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에 대한 공통적 의견. 생각도 돼요. 생각도 의견이지. 이 의견이 생각이니까. 사람들만의 그 의견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이라도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자,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에서 한 문제 정도 문제화되지 않을까? 화법과 작문의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학교들 문제들 찾아보다 보니까 화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 필자와 독자라고 설명을 해버려. 이거는 장문 거예요. 필자와 독자는. 혹은 반대로 장문이라고 써버리고서는 화자와 청자라고 설명을 바꿔버려. 양아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읽어주면 돼요.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이거 빨리 한번 풀어보자. OX니까 30초면 풀겠네. 자, 1번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는 말과 글만 있다. 말과 글만 있다. 말과 글만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말과 글만 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O라고 하신 분 혹시? 없어? 맞아, X야. 왜 그러냐면 우리 무슨 언어도 있니? 행동으로 하는 거. 무슨 언어 표현이라고 했지? 비언어적 표현도 있잖아. 그건 이제 뒤에서 표현 방식에서 나오긴 해요. 자, 2번은요.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거. 함양이란 단어 뭐지? 높여주는 거 맞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거 맞고요. 화법은 주로 청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당연히 맞는 얘기네. 4번은요. 4번 사회적 담론이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통된 의사소통 양식이나 규범이다. 정의 다른데? 다르지? 그럼 뒤에 있는 정의는 누구에 대한 정의? 의사소통 문화.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정의예요. 요거 정도, 정의 정도만 조금 알고 가면 되잖아. 외울 게 없어. 5번은요. 동그라미죠? 다 차이가 있어요.
6번 이렇게 바꾼다고. 장문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화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데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한 문제 세트로 묶어갖고 OX 문제 느낌으로 한 문제가 묶여서 선택지화 될 수도 있다라는 거. XO, XO, X. 지금 못 풀었으면요 남겨두시고 풀고 나중에 나한테 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이제 화법과 장문의 특징 말고 기능으로 한번 갑시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화법과 장문은 여러분들 자아 개념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자아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하고 가자. 자아 개념은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아 개념은 내가 느끼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자, 자아 개념의 형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인식하는 경우 언제 좋게 인식하게 되니?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해? 어느 경우에 자기를 되게 좋게 생각하니? 저쪽. 여러분들이 언제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좋게 인식을 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좋은 평가 누구한테? 그래, 타인에게. 타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 개념이 형성이 돼요. 자, 여기는 특징만 한번 봅시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리고 밑에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 나오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긍정적 표현을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바른말 고운말 쓰라는 이유가 이런 원리이기도 해. 생각도 올바른 생각과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은요 반대겠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듣고 넌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은 얼마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겠어. 그래서 소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 많이 듣고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 스스로도 잘 생각해야 되고. 사회문화가 야, 그래, 이거 사회 문화야. 이게 우리가 언어 문화잖아. 지금 아까 의사소통 뭐라고 했어? 의사소통 문화. 화법과 장문을 통한 자아 성장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아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 조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가 느껴야 돼. 내가 지금 되게 부정적이구나. 그 부정적인 거를 좀 잘라버려야 돼. 긍정적이구나. 더 많이, 더 잘 표현하고. 자아 개념을 인식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자아 성장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일기 쓰기를 통해서. 대화는 화법이요. 쓰기는 장문이로라.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대화들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장문은요. 일기를 쓰면 자기를 어떻게 되니?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야,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아니냐? 이거 다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우는 느낌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자, 의사소통은 공동체 발전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 생각은 맞고 내 생각은 틀리니? 이게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놓고서 왜 나 집에 가서 이게 안 되지? 난 집에 가서 항상 내 생각만 맞다고 맨날 와이프한테 그러고 싸운다? 내 생각이 맞아! 또 성찰하게 되네.
자,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의사소통을 지닌 발전 기능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와이프랑 대화를 안 하냐? 아, 대화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성찰하고 있는 거야. 오늘부터 하면 돼. 어? 오늘부터 하면 돼. 오늘부터 해볼까? 알았어. 자, 그러면 요 제목이 중요해요. 여기는 의사소통이 공동체 발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요 과정을 한번 보자.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요, 유대감도 형성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발전이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화법과 작문의 유형, 토의, 협상, 건의문 등등등. 토론까지도 하나 넣자. 토론이 더 중요하다 이 맞아 이번에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연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 발전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타인을 이해해주지도 않으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쪽에 있지. 정치인들 맨날 그렇게 죽도록 싸우면서 이해도 안 하면서 이해하는 척. 자, 밑에 가서도 OX 한번 해볼까? 장학개념 형성에서 같이 하자 그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자신이다. 맞니? 틀리니? 아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생각한다고 했어? 타인이에요.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타인이라고 써줘도 괜찮겠지? 이 부분에다가 이미 형성된 자아 개념은 조정할 수 없다?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스스로는 일기쓰기.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의, 토론, 협상.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 이해에 수용하려는 자세. 그래야 공동체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 동그라미까지 가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 두 문제 나온다고요. 개념 부분이. 요 앞에 지금 이제 세 번째 부분 맥락인데 오히려 앞에 특징이랑 기능보다 맥락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맥락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상황 읽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약해주는 그 느낌이야. 자, 맥락이라는 거는 사물과 사건 등의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계를 맥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냐면 이 사건과 사물의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는 이 맥락을 다른 요소와 결합하다 보니까 의미가 다르게 해석도 돼. 상황마다 우리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을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주라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야. 다르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 틀리거든. 화법과 작문의 맥락은 듣기 말하기 전반의 과정과 말하기 내용의 생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기까지 하나 특징. 이 화법의 맥락은 말할 내용의 생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 해버리지. 그 경우에요. 딴 생각하다가 얘기해보라면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맥락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네요. 그래서 맥락을 고려하자. 작문활동을 할 때도 맥락을 고려해서 필자의 의도를 표현해야 됩니다. 작문할 때도요.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법 중의적으로 혹은 모호하게.
X.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 문학을 하다 보면 또 중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시들이 많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화법에서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 다만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냐? 뭐 친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적이 무엇이냐? 특별한 목적.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면접이 아마 뒤에 상황으로 제시가 돼요. 교과서마다. 자, 담화 참여자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적인 말하기 아니면 공적인 말하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사적인 말하기는 대화가 되겠죠. 공적인 말하기는 다른 상황이 될 거야. 근데 우리 뒤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면 면접.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가면 서울말로, 지방 친구와 대화할 때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지역 방언. 그래서 이 맥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지방 친구를 만날 때와 서울의 서울 사람을 만날 때와 지방 사람을 만날 때는 완전 맥락이 달라지더라고. 맥락은 그 어떤 대상이랑 말을 하느냐도 맥락이거든요. 또 와이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와이프가 안동 사람이거든, 경상북도. 그래갖고 나랑 얘기할 때는 그래도 서울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15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나랑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서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웬걸 안동의 그 장모님하고 또는 가족하고 하면은 내가 해석해달라고 그래. 못 알아듣는 말이 되게 많아, 진짜. 내가 그 정도예요. 못 알아듣는 말들이 되게 많고 단어들도 달려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억양도 세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대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 중요한 말, 여기서의 개념 담화 관습. 이것도 정의해 주시면 좋아요. 담화 관습은 담화의 유형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형성된 형식, 표현 방식. 담화 관습, 담화 관습, 담화 관습. 그럼 담화 관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담화 관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 담화 관습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뭐 논문 얘기 가끔 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논설문이거든요.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그럼 자신의 주장은 어디에 나올까? 이 필자의 주장은. 주장. 논설문이라고 한다면. 처음 중간 끝. 어디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올까? 다 나올 수 있어. 처음 중간 끝 다 나올 수 있거든, 주장은요. 근데 어디에 아주 집중적으로 좀 집약돼서 나올까?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중간 부분에서는요,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지.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논문 찾아보는 거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논문 찾을 때 어디만 읽으면 돼? 끝부분만 읽으면 돼. 그래서 끝만 발췌독 해갖고 빨리 읽어주면은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가 파악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 논문은 나한테 쓰레기, 이 논문 나한테 중요한 거, 이렇게 갈려진단 말이야. 그거는 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화 관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편지를 보내서,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 앞부분과 뒷부분 읽을 거야? 별거 없지. 우리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어? 본문에 있으니까. 신문 기사를 읽을 거예요. 신문 기사는 우리가 어디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좀 파악되니? 아까 신문 기사 얘기했잖아.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좀 대략적인 내용 파악할 때. 부제? 하나만 더 써봐. 전문. 전문은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담화 관습을 아느냐 못 아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밑에 장문의 맥락에서 독자는요, 독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공감할 만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해서 글을 쓰게 되기도 해요. 나만 특이한 방법으로 써야지 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독자를 고려해서 그럼 이때도 담화 간습이 아니라 또 장문 간습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담화 간습, 장문 간습, 말할 때는 담화 간습, 쓸 때는 장문 간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기사문에 기사문 같은 경우는 표제 주제, 표제가 주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브 타이틀 부제, 전문, 본문 이라고 하는 이런 장문 관습이 있는 거죠. 전문이라고 할 때 이건 전체 문장 아니야. 앞에 제시되는 문장이야. 알겠지? 올 느낌 아니라고요. 프론트 느낌이에요. 앞에. 편집글은요. 인사 아니지 누구에게 사람 수신한 대상 인사 본문 또 끝인사 날짜 보내니 이런 것들이 다 장문 관습이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밑으로 가서 OX 한번 해봅시다. 자 말과 글의 의미는 말이나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이 된다. X로 가셔야 돼요. 항상 뭐에 따라서 의미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 얘기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할게. 자 말과 글의 의미는 말이나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이 된다라는 게 왜 X냐면은 여러분들 소설할 때 소설 인물의 대화는 항상 이것에 대한 의도 파악해 주잖아. 그치? 심리 성격 다 파악이 되잖아. 그 얘기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야. 그대로의 의미만 전달되면 우리 그런 거 파악 안 되겠지. 혹은 막 맨날 우리 문학 문제에서 밑줄 친 다음에 이것의 의미로 해석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아니 문자에 있는 내용, 시어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잖아. 별거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거죠. 자, 두 번째, 원활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화법을 구사하는 목적은 되게 많지. 친교 표현이기도 하고 정보 전달이기도 하고 설득이기도 하고 앞에서 여기서 많이 나왔네요. 칭찬, 위로, 부탁, 격려, 축하 등등등등.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4번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공적인 말하기 위해서 면접 뒤에서 나올 거고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화 상사와 대화할 때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여기가 틀렸네. X. 장문을 할 때는 독자가 속한 공동체 내의 보편적 가치와 신념을 반영해야 됩니다. 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뒤로 가면은 상황에 맞는 말하기 표현 전략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여기까지 하고 잠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부탁할 때 처음에 미안한데 실례지만 excuse me 다 무슨 표현이야?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할 때는 완곡하고 정중한 자세로 야 이것 좀 해줘 이러면은 예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요청을 할 때 부탁이랑 요청은 근데 무슨 단어냐? 무슨 차이지? 부탁이랑 요청은? 무슨 차이야? 강제고 부탁을 부탁은 사적인 여기서 봐봐 정의를 해버리고 있지. 부탁은 부담을 주는 상황이야. 안 해도 되는데 부탁하는 거야. 근데 요청은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하기를 위해서 바라는 거예요. 자, 미묘한 차이인데 이해는 됐어? 그래서 요청할 때는 충분히 말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가셔갖고 요 개념들 다시 한번 읽기를 부탁드려야 될까 요청을 해야 될까 나는? 요청? 아니 나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차이점을 구분하니 안 하니? 잘 안 하지? 근데 지금 구분하겠지? 내가 요청을 할게요. 꼭 해야 돼요. 부담을 주는 상황이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꼭 해야 돼. 알겠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단어 문제 내가 유성이 하나 프린트 안 줬지? 문제 흰색으로 나온 거. 이따 출력해줄게. 거기 다 단원별 문제 넣어놨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봐. 알겠죠? 뒤에 해설지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단원 읽고 가서 한 단원 풀고 한 단원 읽고 한 단원 풀고 그런 식으로 복습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요청할 때는 위협한 느낌을 주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저항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중은 공통점이네. 정중하게 말하기, 정중하게 요청하기.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할래? 정중하게. 응? 미안함을 또 드러내면서 아 미안해 내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미안해가 미안함을 드러내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거절하는 그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아 지금 내가 뭔가 어떤 상황이야. 거절을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결정을 어떻게 해? 보류하는 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거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우리의 통념하고 좀 다를 수 있어. 지지부진하게 끌면 안 돼.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안 될 것 같아. 사과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살피면서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거 태도에서 우리가 나오겠지? 어렵진 않을 거고요. 감정을 설명하고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을 또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미안한 게 맞냐? 뭐 할 때마다 미안하냐? 자, 감사할 때는 상대방의 배려, 호의,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거 태도랑 연결돼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선생님 감사해요. 또는 친구한테 고마워요. 뭐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뭐 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어. 화법과 작문 수업을 들었더니 화작에서 문제를 하나도 안 틀렸어요. 얼마나 구체적이니? 자, 밑에 1번. 말을 하지 못하면 말하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말을 하라는 얘기. 간곡하게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거절하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아니야, X로 가라고 했어. 왜? 우리 통념이랑 좀 달라. 아, 완벽하게 아닐 때는 간단 명료하게 잘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3번. 진심을 다하 사과할 때는 사과를 받아들인 태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사과를 할 때 잘못을 정당화하는 변명을 추가하여 필연적이었음을 나타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사과만 해야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고마움을 담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항상 마음에만 두지 말고 표현해야 돼. 말로라도. 이심점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넘기고 얘기를. 이심점심 무슨 말이니? 이심점심. 내 마음이 네 마음 같다. 응, 난 그 말 되게 안 믿어. 내 마음이 네 마음 같다라는 거는 뭐 텔레파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나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야. 꼭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고마움 느끼면 항상 가서 부모님,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한마디라도 해봐라. 알겠지? 자, 여기부터는 이제 말하기 표현 전략,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인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야. 언어적, 비언어적, 반언어적, 준언어적 이런 단어들. 자, 여러분들 언어적 표현은 항상 말과 관련되는 거니까 어휘 선택 잘해야 됩니다. 아직도 막 자기 뭐 화장실 갔는데 선생님 저 똥이요. 나보고 똥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언어적 표현 제대로 안 한 거야. 돌려서 얘기해야지.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항상 돌려서 얘기해야 돼. 알겠지? 얘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여러분들 후배들이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얘들끼리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근감을 높여주기 위한 단어잖아. 근데 뭐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 할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 자, 내용을 조직할 때 말하기 상황을 항상 고려하세요. 이 상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맥락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내용에 맞게 격식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 격식 있는 어휘, 격식 있는 말. 특히 격식 있는 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기억나니? 1학년 때 했던 거?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 상대 높임법. 근데 상대 높임법 해요체, 해체도 비격식체도 격식 있는 말이긴 해요. 그 공식적인 단어에서 써도 괜찮아요. 반말체만 아니면 돼요. 반말체만.
자, 상황에 맞는 준 언어적, 이때 준 의미는 거기에 준한다, 언어적 표현에 뭔가 걸쳐져 있다. 그래서 담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되니까 효과적인 준언어 표현을 우리가 더해서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준언어 표현은 높은 음조, 음조라는 단어 혹은 높은 낮은 음조는 부드러움, 우울함. 이거는 그냥 효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높은 음은 이런 것들, 뭔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혹은 즐거울 때. 낮은 음조는 부드러움, 우울함. 큰 목소리는 자신감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는 나약함을 나타내주기도 해요. 말은 열정과 여러분들이 흥분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말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느린 말은 열의가 없는데 아니야. 여유로움도 있을 수도 있어. 여유. 이런 말들이 다 어조, 나중에서 어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잖아. 음의 높낮이가 이어져 생기는 이때 억양입니다. 이거는 억양. 음의 높낮이가 이어져서 생기는 억양이 있지요. 이런 게 억양이지. 자, 밑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라고요? 행동. 자, 여러분들의 행동은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의미를 뭐 하는 걸까? 강화하기도 하고, 언어적 표현으로는 얘기가 좀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나가, 너 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다 비언어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맨 앞에서 모엑스 했을 때 말과 글로만 언어 의사소통 한다고? 아니야. 행동도 들어가야 돼. 손동작을 하면서 청중의 뭐 이목 혹은 주의 집중 혹은 시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주의 집중, 시선 집중 혹은 뭐 이목을 집중한다. 뭐 어떤 말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밑에 사람들은 말할 때 언어뿐만 아니라 준언어, 비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친구들 사이에도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유행어 비속어를 피하고 격식 있는 언어 사용해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히 어떤 상황? 학급 자치회. 학급 자치회 회의하는 상황에서 요새도 하니? 3학년 때도? 아, 그래? 그때 근데 막 서로 반말하고 그러지? 아니야? 격식 지키면서 해? 반말로 해? 그런 상황 잘못된 상황이야. 그런 상황을 줄기도 한다고. 상황에서. 세 번째, 같은 언어라도 이런 자 말의 빠르기, 목소리, 억양 이거 다 뭘로 묶어줄 수 있어? 준 언어적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단조로운 억양은 안정감을 갖고 들을 수 있어 청중의 집중을 효과시키기도 합니다. 단조로운 억양은 졸렵지 않을까? X. 안정감은 맞는데 안정감은 맞지만 집중 효과하는 데는 아니에요. 집중 효과는 빡! 이렇게 해줘야지. 5번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는 눈을 맞추면서 진심을 전달해. 자, 눈을 맞춥니다. 무슨 행동? 아니 무슨 표현? 비언어적 표현. 오케이. 자, 말하니가 나타내는 시선, 얼굴, 동작 이런 것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감정, 건강, 교양 등의 상태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잠깐만. 사람의 감정, 건강, 교양 등이 이건 X지. 이건 준언어적 표현에 들어가죠. 감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건강, 교양, 교양 이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잖아. 자, 뒤에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금방 끝나요.